걸어다니는 나무 -워킹팜 나무를 아십니까? 중남미의 열대 우림 속에는 워킹팜이라는 신기한 나무가 있다. 처음 보면 마치 뿌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나무는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햇빛과 물이 더 풍부한 방향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오래된 뿌리는 스스로 버린다. 오래된 뿌리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살아간다. 1년에 겨우 몇십 센티미터 정도 움직이는 느린 변화지만 그 작은 움직임 덕분에 빽빽한 열대 우림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는다. 세상의 생명을 보면 저마다 생존 전략이 있다. 그런 생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놀랍다. 극한의 환경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한 생존의 지혜가 숨어 있다. 마치 살아남기 위해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배워가는 것 같다. 광활한 사막은 얼핏 보면 죽음의 땅처럼 보인다.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에는 얼어붙을 듯 차갑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땅은 갈라져 있으며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생명의 흔적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도 생명들은 살아간다. 사막의 생명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사막 낙타가 있다. 낙타는 흔히 사막의 배라고 불린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이다. 물이 거의 없고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에는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사막에서 낙타는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흔히 낙타의 혹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 혹은 지방 덩어리다. 낙타는 그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와 수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먹이나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다. 사막이라는 환경에 맞게 몸 자체가 저장 창고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또 낙타는 놀라운 수분 보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물을 마실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단숨에 마신다. 그리고 몸 안의 수분을 극도로 아낀다. 땀을 거의 흘리지 않고 소변과 배설물 속의 수분까지 다시 흡수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최소화한다. 사막에서는 물을 많이 얻는 능력보다 가진 물을 잃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낙타의 체온 조절 능력도 놀랍다. 보통 생명체는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위험해지지만 낙타는 낮 동안 체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견딘다. 억지로 열을 식히려 하지 않고 몸 안에 열을 저장해둔다. 그리고 밤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그 열을 천천히 방출한다. 뜨거운 환경과 싸우기보다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한 구조도 특별하다. 긴 속눈썹은 눈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콧구멍은 자유롭게 닫을 수 있어 거센 모래 폭풍 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다. 넓고 푹신한 발바닥은 발이 모래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해주며 두꺼운 털과 가죽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게 해준다. 가만히 보면 낙타는 사막을 이겨낸 존재라기보다 사막에 자신을 맞춘 존재에 가깝다. 메마른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몸에 새긴 것이다. 사막여우는 작은 몸집과 거대한 귀를 가지고 있다. 그 귀는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치다. 귀 속에 수많은 혈관이 뜨거운 열을 밖으로 내보내며 체온을 조절한다. 발바닥에는 빽빽한 털이 나 있어 뜨거운 모래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도 먹이 속 수분만으로 살아간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움직인다. 사막 여우도 환경에 억지로 맞서기보다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미부 사막의 풍뎅이는 더욱 놀랍다. 그 작은 생명체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밤이 되면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 안개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몸을 세워 등에 안개가 닿게 만든다. 등에 난 작은 돌기들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기 중 수분을 붙잡아 물방울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방울은 천천히 풍뎅이의 입으로 흘러들어간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이지만 그 작은 생명은 보이지 않는 수분까지 모아 살아간다. 사막에서 구르는 제주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이어가는 마른 풀더미로 보이는 회전초가 있다. 말 그대로 굴러다니는 풀이다.
건기가 오고 물이 마르면 회전초는 스스로 몸을 말리고 뿌리를 끊어버린다. 멀리서 보면 죽은 마른 풀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움직임이다. 바람이 불면 둥글게 말린 몸이 사막을 굴러다니기 시작한다. 그리고 굴러가는 동안 수많은 씨앗들을 여기저기 흩뿌린다. 한 곳에 머물렀다면 모두 메말라 죽었겠지만 이동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면 다시 멈춰 서고 남아있던 씨앗들이 새로운 생명을 틔운다. 가만히 보면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방향을 찾는다. 뜨거우면 피하고 메마르면 견디고 부족하면 모으고 위험하면 바꾼다. 어떤 생명은 움직이며 살아남고 어떤 생명은 기다리며 살아남고 어떤 생명은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아남는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 역시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어떤 사람은 눈물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견디고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군가는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하루를 견디고 누군가는 사라져가는 용기를 간신히 지켜내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와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조금씩 뿌리를 옮기고 있다. 마치 워킹팜이 오래된 뿌리를 버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듯 말이다. 우리 인생에도 빽빽한 밀림 같은 시간이 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또 어떤 날은 끝없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외롭다.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생명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사막에 오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몸을 만들었고 풍뎅이는 안개 속 작은 수분 하나를 모으며 살아남았다. 회전초는 바람을 이용했고 워킹팜은 느리지만 끊임없이 빛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변화가 너무 느려 보여 답답할 수 있다. 남들은 멀리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년에 단 몇십 센티미터라도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생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멈춘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메마르고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으려는 몸부림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작은 이슬 한 방울을 모으며 버티고 있으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끝내 다시 길을 찾아낸다. 18세기 스웨덴의 국왕 프레드릭 1세는 어느 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자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왕은 늠름하고 위험 있는 그 사자를 무척 아끼며 왕실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자는 늙어 죽게 되었고 왕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사자의 가죽과 뼈를 당대 최고의 박제사에게 보내며 살아있을 때의 위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완성될 박제를 큰 기대 속에 기다렸다. 몇 달 뒤 드디어 박제가 완성되었다. 가림막이 거치는 순간 왕은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극도로 분노했다. 왜였을까? 왕이 기억하던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팔뜨기 같은 눈의 입은 멍청하게 벌어져 있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던 것이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박제사는 평생 한 번도 진짜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사자의 가죽만 가지고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개의 형상에 맞추어 박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왕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결과 앞에서 실망했고 그 박제를 창고에 던져버렸다. 그 박제는 오늘날까지도 그립스홀름성에 전시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잘못된 박제의 상징 혹은 유머 소재로 자주 소개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내 인생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품는다. 내 가정, 내 미래, 내 꿈이 내가 그려놓은 모습대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어쩌면 그 왕의 모습은 오늘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다.
기대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역경을 딛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 말이다. 바로 윌마 루돌프의 삶이 그렇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에 부딪힌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멈춰 서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윌마 루돌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1940년 미국 남부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윌마였다. 그녀는 무려 22남매 가운데 20번째 아이였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였기에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어려움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2kg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폐렴과 성홍열 그리고 소아마비까지 앓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의사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너는 걸을 수 없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윌마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걷고 싶다. 그 마음 하나를 놓지 않았다.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왕복 16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윌마를 병원에 데려갔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그녀의 다리를 매일 마사지해 주었다. 마침내 8살이 되었을 때 윌마는 보조기구에 의지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본 윌마는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된다. 나도 뛰고 싶다. 그녀는 학교 육상부를 찾아가 자신도 육상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16세였던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윌마는 미국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4년 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그리고 400m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되었다. 한 번의 올림픽에서 육상 금메달 3개를 딴 최초의 미국 여성.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윌마의 위대한 삶은 올림픽 금메달에서 끝나지 않았다. 윌마는 특유의 유려한 달리기 스타일과 밝은 미소로 전 세계 관중과 언론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당시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1961년 미국 육상연맹이 그의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선수 생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1960년대 시카고의 한 청소년 재단에서 여자 육상팀 부감독으로 활동하며 어린 선수들을 가르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육상 스포츠를 알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그녀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행사들을 주장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일에도 앞장섰다. 자신의 성공을 자기 자신만의 영광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업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이 평가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의사도 안 된다고 했고 세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윌마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쉽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의 가능성을 맡겨버릴 때가 있다. 통계와 경험, 주변의 평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만약 윌마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녀는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윌마는 나는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붙들었기에 자기 인생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태양빛이 있는 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산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1994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향 사람들은 도시의 가장 큰 대로에 윌마 루돌프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다.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어려움 자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안 되겠어.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가능성은 0%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희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반반인 셈이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세상이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판단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 희망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 길을 걷던 할머니가 피곤했는지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거절했다가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못 이기는 척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미안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범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왜?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잠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서 그래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는 오던 일을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너무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혀가던 할아버지는 아까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대로 되돌려 받을까 싶어 슬쩍 말을 바꾸었습니다. 할멈 나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크크크. 두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한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남을 낮추던 태도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를 놀리고 비웃는 수준을 넘어 사람 자체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1987년에 개봉한 영화 언터처블이 있습니다. 당시 큰 흥행을 했던 작품으로 케빈 코스트너, 숀 코네리, 로버트 드 니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제목인 언터처블은 말 그대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20년대 미국 시카고 금주령이 발표된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경찰도 국가 권력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거래와 탈세, 폭력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괜히 맞서다가 너희만 죽는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때 몇몇 경찰과 검사들이 목숨을 걸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마피아 두목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원래는 마피아를 가리키던 언터처블이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정의를 지키는 수사기관의 상징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켜진 법 질서 덕분에 지금은 언터처블이라 불리는 세력은 바로 미국의 연방수사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악이 차지하고 있던 이름을 정의가 가져온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언터처블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역시 언터처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언터처블은 강해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더럽다고 여겨서 만지면 안 된다고 차별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제한되고 교류도 금지되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한쪽의 언터처블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언터처블은 너무 천하고 비참하다고 여겨져 손대지 말라고 밀어내는 차별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비정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힘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약하다는 이유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권력이나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순간 우리 역시 누군가를 통해 똑같이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약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